우리가 선거에 왜 졌을까? 내부 보고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한 민주당 내부 보고서가 여러 매체를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을 민주당도 조국 사태로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대 고등학생 아이가 당시 입시 제도 하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인턴을 구해서 뛴 것, 그 자체를 두고 저희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좀 저로서는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애비로서 생각합니다. 특혜라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는 점은 이미 보도자를 통해서 밝힌 바 있고요. 이 내부 보고서가 여러 매체를 통해 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재보서 패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가장 주된 원인은 조국 전 장관이고, 왜 표가 이탈됐는지 봤더니 조국 사태를 좀 인정했어야 된다. 여당을 찍은 그룹들도 뭐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선거에서 저 정도 참패를 하면 당내에서 당연히 이제 패인 분석 보고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나왔던 민주당 내 보궐선거 참패 보고서는 이제 FGI라고 그래서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 여론조사를 다 돌리는 게 아니고 중요하게 실제로 이번 보궐선거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잔류 그룹과 이탈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그룹핑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심층 면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냥 개별적인 여론조사 수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이 남아있는 그 지지율이 있지만 이번에 대거 참패한 이유가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지난 작년엔 민주당을 찍었던 분들 중에서 이번에 안 찍었던 분들의 마음 변화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조국 사태 때문에 내가 마음이 움직였다. 더 이상 민주당을 찍을 수 없었다는 평가가 제일 많았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돌이켜보면서 뼈아픈 대목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조국 사태가 언제 있었습니까? 2019년 일입니다. 2021년 지금에 와서야 민주당에서 스스로 이게 조국 사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의 지지 그룹이 이탈했구나 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진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겼을 때는 기고만장했지 않습니까? 그때 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것이다라고 정말 아전인수를 했던 거예요. 예. 1년의 세월을 허송하고 나서 이제 정말 참패하고 두드려 맞고 나서 조국 사태를 인정하지 않은 게 참패원이라고 인정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저 보고서를 민주당의 지금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저는 청와대도 정말 새겨드려야 될 일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새겨드려야 할 일이고 조국 전 장관 당사자는 저는 새겨들을 리도 없고 알아듣는다 해도 행동을 고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렇게 단언하시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어쨌든 지금 여당이 지금이라도 국정을 잘 마무리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 보고서의 내용 조국 사태에 대해서 왜 겸허하게 자기 반성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뼈아픈 질책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식 교수님이 좀 워낙 세게 좀 비판하셔서 제가 반대쪽에 잠깐 서보면 국민의힘도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압승. 그럼 그러니까 압승의 원인을 반사이익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겼기 때문에 압승 보고서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볼 때는 반사이익이 가장 크죠. 반사이익 플러스 국민의힘이 지난해 총선 참패 이후에 그래도 당명만 바꾼 게 아니라 당의 외연을 확정하고 당의 정체성을 조금 더 중도화 전략으로 옮겼다는 것이 그 여론에 부응할 수 있었던 나름대로의 정치적 저수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든 질문이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지난주 본인 SNS를 통해서 사과 메시지도 전하기도 했지만 조국 사태는 일단 내년 대선까지 가라앉지 않을 중요한 이슈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적어도 다수의 젊은 세대들이 보기엔 그 조국 사태에 내재된 가장 큰 문제는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조국 사태 국민의당에 사과하신 겁니까? 하다못해 당의 인턴 비서라도 좀 물어보십시오. 협의 인턴, 협의 끝창장으로 대학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학과, 국민, 그리고 박원순, 보건노총, 서울, 부산, 시장까지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계속 풀집회에 대한 이번 정권이 된 지도 그거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내부 보고서가 이렇게 저희까지 외부로까지 공개가 됐고 뭐 여당 의원들도 아는 생각이 들 텐데 근데 이소금 변호사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친문 의원 상당수가 뭐 관심을 갖지 않거나 불편하는 분위기가 읽혀졌다. 이건 뭐 보도에 따른 뭐 인상 비평이니까 뭐 그래도 뭐 이걸 좀 불편했다라는 분위기는 읽혀지는 겁니까? 뭐 겉으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일단 보궐선거에서 패배했으니까 당연히 원인을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패인 분석이고 그 패인 분석이 종전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지지를 바꿨던 분들을 그룹별로 나눠서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을 갖다가 분석을 한 이후에 전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패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 패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감하는 어떤 능력들 그리고 국민이 생각하는 공감과 정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관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한 조국 사태는 이런 것 같아요. 총선 당시에 이제 비판이 끝났다고 했잖아요. 일부 의원이. 근데 총선 때는 당연히 어떤 인사청문회 전에 갑작스러운 어떠한 그런 압수수색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인사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것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민심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1심 판결 과정에서 어떤 스펙들에 대해서 허위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됐잖아요. 네.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항소심 대법원에서 바뀔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자면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또 초선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더 국민들과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불편해하다기보다는 좋은 비판적 견해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부 보고서가 실제로 이 조국 사태는 이미 총선 때 심판을 받았다는 친문 지도부와는 생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국 장관 문제,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작년 총선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거든요. 이것을 보궐선거의 패인으로 분석하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이 크다 보니까 뭐 의원들의 생각은 각기 다를 수 있어도 원내대표인 윤호중 의원이 이미 총선을 통해 충분히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원내대표 경선 때 뭐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내부 보고서와는 달리 많이 바뀔지 여러 가지 뭐 의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론조사 기관에 몸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요,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접하는 ARS 전화조사보다 비용이 한 10배 정도 더 듭니다. 굉장히 비싼 조사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는 조사가 아니고 그만큼 정밀하게 정확한 여론을 끄집어내는 조사 형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성문을 쓸 땐 구체적으로 조사한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FGI 조사를 같이 한 회사도 우리나라 여론조사 업계에서 한두 번째로 손꼽히는 아주 큰 회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들어낸 데이터를 믿지 않겠다는 건 객관적인 민심을 안 듣고 그냥 나와 내 주변에 문재인 대통령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편향적으로 듣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털고 가지 않으면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발목을 또 잡을 수 있고요. 사실 과거 보수 야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해서 오랜 시간 고생했는데 이제는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분도 여전히 당에 있습니다만 탄핵은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전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조국 사태, 이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보수 야당이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그 역사를 민주당이 오랜 기간 되풀이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듭니다. 민주당 얘기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재빨리 시도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요. 대선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전국 단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대권 출마를 위한 적극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참 어려운 질문인데 뜻을 함께 하는 분들인 건 맞지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관계를 하게 될지 또 어떤 역할들을 서로 분담하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경선 연기되면 시점이 그때 9월 정기국회가 있는데 월북죄 우려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전국 단위 조직에 누가 함께 하는지 봤더니 뭐 안민석 의원, 노웅래 의원도 있고 이재명계 지지 의원 모임 그리고 이종석 전 장관이나 소설가 황석영 씨 뭐 이런 분들이 좀 이름으로 좀 눈에 띄더라고요. 우선 그 선거운동이 갈수록 온라인 중심으로 간다고는 하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역시 오프라인 현장에서의 세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15,000명의 조직은 굉장히 큰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 5월
만약에 예정대로 그 경선이 된다면 6월부터 시작하고 9월에 후보가 선출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임을 발족할 시기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오늘 발족한 모임의 이름이 민주평화광장. 앞에 민주는 더불어민주당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광장은 이해찬 전 대표의 조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운데 이제 평화가 어떤 이재명 지사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이종석 전 장관도 있었지만 정세현 전 장관이라든지 문정인 전 특보들도 합류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팀이 그대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그게 이제 어떤 우려도 있습니다. 현 정권의 그 외교안보 정책이 꼭 성공적이었느냐, 그걸 계속한다면 문제는 없느냐 이런 문제 있고 정치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경선 연기 불가를 직접 이재명 그 지사가 얘기했습니다. 조용하고 합당한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 조용에 굉장히 그 강조를 뒀어요. 경선 연기론 계속 나오면 당 시끄러워질 거다 이 얘기한 겁니다. 예. 이재명 지사의 전국 단위 조직 발족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은 짧게 댓글 3개만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후배와 했던 전화통화가 직권 이용한 압력 행사가 되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신 시청자분도 있습니다. 또 볼까요? 이성윤 지검장 관련해서요.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반대하는 건 범죄자들 뿐이다. 증권범죄 합수단에 대해서 이제 부활을 찬성하시는 분인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댓글 보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야당일 때 본인이 했던 말과 언행일치 부탁합니다.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들 목소리의 핵심 댓글 3개만 만나봤습니다.